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의 와중에 온통 정치권 뉴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요. 최근 눈에 띄는 기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친윤계의 핵심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 거래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한때 친윤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가 관심을 끄는 것은 첫째, 이철규, 장제원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애비 자식 간의 묘한 앙상블 때문입니다. 마약 거래를 한 이철규 의원의 아들, 또 장제원의 아들 노엘,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경찰관 폭행까지 그야말로 망나니 짓을 해서 세간에 오르내렸던 자 아닙니까? 무슨 말이 떠오르십니까? 부전자전?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 행실을 보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왜 느닷없이 요즘 갑자기 이철규 장제원인가? 이건 또 정치적으로도 짚어볼 의미가 있지요. 검찰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어떤 캐비넷이 열린 건가요? 이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광고해드리죠. 한우 불고기 제품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금방 알아보시니까 1등급 한우만 사용해서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양념이 아주 비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달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맛있다고 좋다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고기 유통단지 서울 마장동에서 40년 가까이 해왔던 장인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서 더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0% 1등급 한우만 사용한 양념 불고기, 그걸 또 500g 한 팩을 구입하면 한 팩 더 드리는 1+1 행사로 지금 드리는 좋은 기회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장윤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신인기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치권이면서도 좀 직접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뉴스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철규, 장제원 두 사람이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이 그야말로 친윤을 넘어서서 찐윤,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이 정권 다 말아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걸러서 이런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 거래한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제는 또 장제원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보협 수석님, 예. 먼저 이철규 의원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자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치안 정감까지 경찰 두 번째 계급. 그런데 이 아들이 그 혐의로 입건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5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보도될 때까지 몰랐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 경찰 중에서도 전공이 정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정보에 굉장히 밝고, 최근에 그 이명수 기자가 다른 방송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서 아는 사람도 별로 안 되는 무언가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그건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아니 이자들이 나를 감시하나 전화를 도청하나 이런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 이철규 의원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개통에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 과거 자신이 해왔던 일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걸 몰랐다? 5개월이나 걸린 거에 오히려 이철규 의원의 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얻을 수 없고 저 정권도 머지않아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감춰둘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불거져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뭐 5달 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도가 된 것도 된 건데 재미있는 게요. 장희미 변호사님, 이 관계자 발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혹시 이철규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누가 자기가 받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 기자 간담회 할 때 그렇게 그럼 했더라고요. 제가 받은 것은 없다. 묘하죠. 예. 누군가는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굳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은 사실도 본인이 모른다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걸로 좀 추정이 돼서요. 이 사건은 이철규 의원 본인은 아니고 이제 아들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이철규 의원이라는 본인의 어떤 현역 의원 신분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됐거나 개입이 됐다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언론에 좀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0월 말에 막 이제 뒤진 거죠. 이게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가 났는데 그때는 이제 도주를 한 이후였고 신원 특정이 된 이후에 체포까지 50일 이상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53일이 걸렸기 때문에 마약 수사라는 거는 정말 그 적시에 정확하게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복용을 했는지 여부는 뭐 소변 검사나 이런 머리카락 그런데 실기하게 되면은 그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범이 있고 뭐 통신조회 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건 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특정이 된 이후부터 체포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부분 경찰에서도 그 수사 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현역 의원인 이철규 의원 그것도 완전히 윤핵관 중에 핵심 의원이라는 건 수사하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좀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진실이 아닌가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의혹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철규 아들이 액상 대마를 이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힌 경위가 화단에서 막 이렇게 몇 놈들이 뭘 찾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수상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이제 마약을 거래하는 하나의 뭐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뭐 윤핵관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의 그 윤상현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역할을 지난 정부 내내 해왔던 사람이죠. 맹륜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철규 의원이 또 정보경찰에다가 또 치안 정감까지 지낸 사람인데 자기 아들의 저 사실에 대해서 체포까지 몰랐다? 53일 동안 이제 와서 알았다? 저거는요, 일상적인 사람들도 저렇게 아들이 마약 관련돼서 연루가 돼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의아한 일인데 하물며 현직 국회의원의 정보경찰까지 지낸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니 이게 더 지금 수상하고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공교롭게 장제원 의원 사건까지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무슨 뭐 정치적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쪽에서 검찰 출신이니까 뭐 검찰을 동원해서 뭐 친윤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건 반대고요. 그렇게 음모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요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에 권력을 가지고 좀 눌러왔다가 이제는 그 권력의 그 그립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들도 이제는 뭐 안 알릴 수가 없겠다. 이래서 저는 공교로운 시점이 좀 맞아 떨어진 건 있습니다만은 이제 권력이 저는 빠진 임기 말 레임덕 데드덕 현상 아니냐. 저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치적 해석은 이따가 또 한번 해보고요. 자,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사건이 터진 지 이틀 만에 또 장제원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가 있나 했더니요. 그런데 장제원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예요. 이게 9년 4개월 전이더라고요. 2015년 11월에. 그러니까 장제원이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인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김보입 수석님. 예, 아마 대학교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친이 예. 총장으로 동서대학교. 그 학교에 있었으니까 장제원 의원의 학력이나 뭐 이분이 대학 교수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 쪽이죠. 예, 뭐. 경영 쪽 부총장 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나왔을까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난번에 백의종군 하겠다 하면서 총선 출마하지 않고 이랬던 것과도 혹시 연관돼 있던 거 아닐까? 9년 전 사건이지만 9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장제원의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문제 삼는 거 보니까 배경과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뭐 중간에 뭔가 그 얘기가 오갔을 수 있고 장제원 쪽에서는 아마 무마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사 불거진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 했던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 아마 당시에 안희정 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하면서 이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제원 건이 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이분이 부총장을 했을 때 업무상 위계관계가 있는 분에 대해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면 자기가 했던 일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한 아주 행위 중에도 못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안희정 지사 그때 장제원 의원이 아마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부도덕한 386 운동권 세력의 미투 무력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치졸하게 비서에 대한 성폭력을 남녀 간의 애정행위로 몰아가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인생을 걸고 눈물의 폭로를 선택한 자신의 비서를 남녀 간의 애정행위마저 악의적으로 폭로한 나쁜 여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잔인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며 구속을 피해보려는 치졸함에 놀라울 뿐입니다. 예. 그때는 눈물이 없고 지금은 눈물이 아닐까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좀 궁금한 게 거의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지금 고소를 하면 증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이 범죄 명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준강간치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간죄 사건을 할 때 치상은 법정형이 훨씬 높아요. 이제 강간은 하한이 있거든요. 3년 이상인데 치상으로 하면 5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되고. 왜냐하면 강간죄도 너무너무 비난 가능성 높은데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상해까지 입혔다는 건 더 나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상해를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고소장에 적기 마련입니다. 이제 보통은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도 이제 상해 범죄에 포함되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 근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 상해로 잘 인정은 실무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직후에 뭔가 정말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서 같은 게 있으면 매우 그건 유효한 증거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중강간 치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여기에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와 이 법적인 이 논리는 가져가는 걸로 좀 추론이 되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 사건의 발생일과 고소장 접수일의 기간이 길면 그걸 이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 조금 퇴색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경향도 과거에 법원에서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 성범죄라는 게 워낙 특수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게 피해자로서는 기억을 제3자 앞에서 2번, 3번 환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불사하고 얘기하는 그 동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하고 거짓말로 지어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피해자가 하고 있으면 이걸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범죄의 특성은 목격자가 있거나 아주 명징한 증거가 있거나 아주 직후에 뭐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걸 가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피해자분이 고소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증명력과 신빙성은 기본적으로 좀 높다라고 법적으로는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과거의 기록을 다 헤쳐보고 그 상황을 항변하겠다라고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좀 귀결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상이라면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상해를 입은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세월이 좀 지났어도 충분히 입건될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요. 이게 음모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런 말 평소 잘 쓰잖아요.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당을 잠시 떠나겠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을 떠나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은 그 페이스북에도 10년이 지나서 뭐 이제 와서 그 고소를 거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의 범죄로 우리가 성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면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무고나 이런 걸로 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뭐 당을 잠깐 떠나는 정도로 좀 낮춘 로키로 대응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의도도 좀 궁금은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사에 초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서 이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는 장제원 의원이 3선 의원을 지냈고요. 또 최근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의 거의 뭐 2인자라고 할까요? 뭐 권성동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뭐 누가 더 힘을 가졌는지는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권 실세로 알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지역구에서도 단단하게 그 아버지의 영향력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피해자가 어떠한 2차 가해나 어떤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보호를 받으면서 전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정말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결과 나왔는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억울하다. 그럼 그때 가서 뭐 무고든 뭐든 본인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장제원 의원이 벌써부터 좀 약간의 뭐 음모론 같은 걸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수사에 보면 이제 다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어요.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그 10년간 그 피해자는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치욕, 그런 상처, 그걸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이라면 참 악한 자지요. 악한 자지요. 이 권력의 최정점에서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이철규, 장제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뚝이 무너지는 징조라고 보는데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에서 1인자, 2인자 꼽으라면 김건희 다음에는 이철규, 장제원입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점식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권성동은 제가 보기에 별로 뭐 힘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또 바로 지금 저지른 뭐 죄가 아니고 그 전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 정치적인 흑막이 있는 거 아닌가? 캐비넷이 열렸나?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김보엽 수석님.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작품 아니냐.
한동훈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한동훈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과 같이 얘기를 해서 한동훈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을 열었을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가능성보다는 서로 간에 통하는 게 뭔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건 검찰 내에서 자기의 조직 보호, 자기들이 다음에 어떤 조건이 들어서야 현재의 권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권력의 정점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왜 그동안 검찰개혁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지라는 거를 현재만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 독점권, 기소, 수사 모두 독점하면서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마저도 권력으로 써가면서 그동안 자기 편 죄에는 눈 감고 정적이나 상대편 죄에는 가족까지 탈탈 털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음에 현재의 검찰은 존재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칼은 죄가 없다. 혹은 어느 조직에나 나쁜 놈들은 있고 대부분은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검찰이 현재와 가깝게 권력을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검찰을 좀 알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거리의 여론이나 뭐 이런 걸로 돌아가면 윤석열 잘하면 복귀하지 않을까? 복귀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시즌2가 열려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면 그중에 한동훈이 되면 우리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배경에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자 문제, 물론 당시에도 장제원은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는데 떨어져서 잠깐 학교의 부총장을 했지만 이후에 재선을 하고 왜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은 점점 권력이 더 세지지? 이것 때문에 아마 암울했을 겁니다. 암울하고 나쁜 생각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살아남아서 지금이라도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고소를 해준 그 용기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나홀로님께서요. 장제원이가 용산이랑 각 세우다가 국회의원 포기한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윤석열하고 한참 부딪혀가지고 뭐 버스 올라가고 뭐 그랬다가 느닷없이 스르륵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뭔가 다른 뭐 회유가 있었겠지. 그러면 너 이번에 국회의원 뭐 포기하고 부산시장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 나 인마 너 검사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도 본인의 이런 과오 같은 게 어떻게 작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금 좀 되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때는 정말 백의종군하겠다는 취지로 뭐 정권의 승리로 해서 본인은 이 선으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뭐 이른바 비서실장 설이다 무슨 설 그래서 입각 내지는 일단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결국엔 다 현실화되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이른바 친윤계로부터 뭐 핍박 아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갈등과 각을 세우기도 하니까 명태균 씨 녹취나 이런 부분이 이른바 검찰발 기사 아니냐, 검찰에서 이게 사실상 리크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안팎에 또 분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배우 조종설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했고 사실상 김건희와 검찰이 저는 한 몸으로 보이는 판국에 뭐 검찰의 주인이 2명, 3명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물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음모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레임덕의 현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과 경찰도 이제는 비로소 좀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검찰이 지은 죄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죄값은 또 다 치러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그런 권력 말기에 그런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와 연관된 그런 본인들의 과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앞으로 뭐 정치를 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제 친윤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주변 범죄들, 특히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덮어주면서 여기까지 이 정권을 썩어 문드러지게 골마 터지게 만들어 온 기여를 했고, 이 장제원 의원의 죄값은 뭐냐면은 그 지난 김기현 당대표 선출할 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거의 미친 소리를 했잖아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더 악화돼서 아예 자유통일당한테 넘겨가 버린 모습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원죄가 이 장제원 의원에게는 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 계속 나올 텐데 참 보면 그 아버지, 아들 이런 걸 보면서 아들이 뭘 보고 자랐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까 아이디를 연 쓰시는 분인데 매일매일 터진다. 어디? 국짐당. 홍장원 차장 말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계속 터져 나옵니다. 홍준표, 오세훈. 지금 이 와중에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부인하지만 명태균 녹취가 이렇게 또 명태균 쪽의 증언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이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홍준표 시장 일단 삐끗했어요. 말을 한번 바꿨어요.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 뭐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는데 딱 나오니까 한 번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지금 몇 번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오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뭐 그동안에 계속 부인했는데 이제 또 드러나니까 끊어내느라고 많이 만났다.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먼저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론조사를 아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누군가가 대납을 했고 그 대납한 사람이 또 홍준표 시장, 대구시의 또 특채가 됐던 그런 것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뭡니까? 뭐 뇌물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죄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고 또 뭐 비공표든 뭐 미공표든지 간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조작의 흔적도 있지 않느냐가 좀 기본적인 틀거리인데요. 이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정치자금법 위반 다 걸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없으면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사실부터 부인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와 똑같은 패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명태균이라는 사람 뭐 전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난 적이 없고 딱 연을 끊어냈다고 했는데 바로 한나절 만에 대통령 거짓말한 게 육성으로 다시금 환기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뭐지? 그렇다면 뭔가를 숨기고 가리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계좌가 다 노출이 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고 이 대납했다는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육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죠. 뭐 아들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아들의 친구가 넘겨줬다는 그 명단,
이게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파고를 과연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홍준표 시장이 잘 넘겨왔는가 지금까지 그래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스텝이 꼬이니까. 그럼 앞으로 잘 넘길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난망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 구조도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명태균과 관련된 친명태균 정치인들이 지금 국힘에 있잖아요. 범여권에 있는데 첫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고 두 번째가 홍준표 시장, 세 번째가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제가 이걸 합쳐서 이제 오준석이라고 부릅니다. 친명 정치인 오준석입니다. 이 친명 정치인들 이 오준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합니다. 대납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조작 기술, 조작이 들어갑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조작된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잖아요. 정치인이.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형성됩니다. 뭔가 이권을 그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를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도. 그러니까 권력 채권이라는 게 명태균 입장에서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작게 먹고 떨어질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그냥 대통령 하나 바지 세워가지고 먹겠다. 그게 김종인과 명태균이 가졌던 윤석열 개헌 대통령 만들고 이준석 세워서 해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채권의 본질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대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이건 수사 사안입니다만은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일단 돈이 간 게 나오잖아요. 후원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돈이 가니까 대납이 나오고 오세훈은 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김한정의 측근들, 그러니까 공생과 상생학교의 그 이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사로 들어옵니다. 이 권력 채권을 이용한 거래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이준석의 케이스는 뭐냐?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지금 공표 2개와 미공표 5개 받아본 게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표조사와 미공표조사를 김영선 걸 받아보고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김영선의 공천이라는 걸 대가로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 값도 누군가는 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서 행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지금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드러난 정황과 드러난 물증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것이거나 내지는 타조가 진흙더미에 자기 머리를 처박아 놓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대납과 조작과 거래의 구조를 가지고 권력 채권으로 이해하면 매우 유사한 구조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 계속 부인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아들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들 친구는 뭐 그래가지고 절연했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건네준 사람, 돈을 건네준 거는 확인이 됐지요. 그런 사람은 또 이건 뭐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내역을 보면은 이게 홍준표 관련된 겁니다. 12차례에 걸쳐서 4,370만 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 전에 경남지사 할 때까지 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도 몰랐다. 그냥 선의로 해줬다. 장유매 변호사님. 대체로 선의로 해줬다. 나는 뭐 시킨 바 없다. 막 이렇게 하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짓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단순히 선의로 이렇게 거의 증여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궁색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빌려줬다라는 말인데 그런 주장도 관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단순한 선의로 몇 천만 원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의 대가 관계. 그래서 포괄적으로 뇌물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범주를 묵시적으로 이 청탁관계라는 개념까지 판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돈의 지원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청탁으로 이어지고 이권과 관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까지 해가지고 다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본인들이 나는 그냥 선의로 그냥 모르게 했다. 이게 그렇습니까? 본인을 위한 여론조사인데요. 복당할 때도 여론조사 돌리고 다 비용이 드는 거였는데 심지어 다른 데의 공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보다 더 비싸게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돌리고 자기 돈을 내지 않았는데 정치인이 이거를 몰랐다?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면 이게 범죄에 가담을 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주자들, 의원들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걸 넘어서 부정선거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만약에 후보가 돌려본다면요. 제가 아는 바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정상적인 데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정치자금이든 뭐든 돈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관위에다 신고를 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볼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거를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명태균과는 이 정치인들이 계약 맺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 지금도 강혜경 씨와의 통화를 통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해 이제 가라로 만들어라, 가짜로 만들어라. 어떨 때는요, 그냥 수치를 불러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의 꾼과 같은 아주 부정업자와 거래를 정치인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위법성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서고 대신에 명태균이 갖고 있는 저 조작의 기술은 또 필요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인볼브를 시켜가지고 이 판을 짜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과실은 수취하기 때문에 명태균이 뭐라 그럽니까? 오세훈하고 홍준표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의 본질은 약간 명태균을 활용했던 그 정치인들의 지금 꼬리 자르기,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지만 홍카콜라라고 자신이 그 운영했던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로 그 명태균 쪽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 복당, 그때 복당 앞두고 여론조사한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5%가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고자 합니다라고 올렸어요. 여기 보면 조사 의뢰,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NR 걸로 똑같습니다. 예, PNR. 예. 바로 이거죠.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군다나 돈을 뭐 내라고 한 적도 없다. 뭐 내가 홍준표 좋아서 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홍준표 여론조사 의뢰하고 돈 대납한 사람 둘 다 대구시 공무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지인들이 내고 그 이익은 홍준표 시장이 얻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자랑을 하면서 저걸 명분 삼아 복당을 하고 그 돈 낸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채용 인사로 보답을 해준 거로 보이죠. 이거야말로 거래죠.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원래 시원한 말 잘한다고 해서 옹카콜라 네. 청량감을 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 예전 같으면 그 양반이 정광훈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정광훈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야,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 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 뭔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홍준표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거 아까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연관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아까 그 여론조사 예. 코카콜라 사진 보시면은 예. 밑에 조사 개요 같은 게 나와 네, 있거든요. 보면 머니투데이라고 나와 있고 미래한국연구소 이거 명태균입니다. 이제 다 드러났죠. PNR이 들어가 있고 예. 조사 날짜가요 2021년 5월 8일입니다. 근데 요거와 연관되게 요거 일주일 뒤로 가보시면요. 제가 아까 친명태균계 오준석이라고 했잖아요. 오준석에서 석을 담당하는 이준석 의원도 2021년 5월 15일자입니다. 저 일주일 뒤죠. 그때 당시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암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게 그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라고 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로부터 먼저 받아봤냐라고 묻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조사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PNR입니다. 근데 공표되기 하루 전날에 이준석 의원이 받아보고 그 조사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1등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사들이 다 받았어요. 이준석 돌풍이란 기사를. 그 근원이 된 조사인데 그때도 지금 홍준표가 저기다가 올려놨던 저 조사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리 받아봤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태균과 엮여있는 이 고리가 범죄 구조의 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찰이 아마 들여다봐야 되고 거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피자 얘기하셨는데 홍카콜라 신인규 대표님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피자 시킬 때 콜라 같이 시키잖아요. 뭐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그때 예. 딱 콜라 딱 터가지고 샥 시원하게 마시는데 그때 남아가지고 다시 뚜껑 닫아서 한 사흘 뒤에 드셔보신 적 있어요? 설탕물 또 만나는 콜라 아닙니다. 그렇죠. 홍카콜라. 김 빠진 콜라. 예. 언제적 홍카콜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윤석열이 결정적으로 획가닥 해버린 것도 지금 명태균 USB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명수 기자하고 명태균 씨 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또 공개가 됐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신랑이 그때 이 일 터지기 전에 신랑이 저희 집 이제 컴퓨터로 소리 들어있는 녹취 내용, 녹취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이제 신랑이 뽑아서 USB, 하는 그걸 했었어요. 저희 컴퓨터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이거 컴퓨터로 이거 하면 다 남을 건데, 만약에 포렌식 하면 이거 다 나올 건데, 이거 작업을 해도, 우리 집 컴퓨터로 해도 되겠냐고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신랑이, 그때까지는 이제 아마 빨리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건희 누나가 그죠. 왜 용산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빨리 이거를 처리해 주실 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이제 그때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다 나올 건데 우리가 막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신랑하고 저하고. 근데 여기서 했으니까 검찰에서 이제 그 작업한 걸 알더라고요. 아는데 안에 그게 여기서 우리 컴퓨터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USB로 넘어갔다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그걸 해가지고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치,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믿을 만한 여기저기 근데 자기가 구속되고 나면 이거를 저 위에 보내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 손에 그게 들어가서 아마 내가 뭘 두고 있는지 녹취되고 두고 있는 거 알 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저희 변호사님 말씀으로 그걸 똥볼을 찼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명수 기자 대단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통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러니까. 묘한 매력이 있으신 기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명수 기자는 그런 마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지금 명태균 씨 부인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뭐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거면 한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요 남상권 변호사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명태균 친명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떨고 있니?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이 입을 열면 지금 30명 정도 구체화해서 지금 다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가 부르면 본인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목발이라도 짚고 자기가 지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진일보된 자세라고 봅니다. 그동안 명태균이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판을 짜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진실이라도 밝혀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향후 앞으로 한 2주 안에 아마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좀 터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연루된 정치인들은 나 떨고 있니처럼 아마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명태균과의 관련서를 자꾸 부인하는데 명태균 씨 쪽에서는 모두 7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쪽에서는 만남을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토커 자른 겁니까? 근데 그 만남을 끊어내는 과정, 그 시기가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나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핑계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그냥 재밌게 말만 들어서 하는 그 얘기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생태는 잘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태를 만나서 자신이 동태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생태, 명태 이렇게 예.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네. 하여튼 명태균 씨가 이번 대선에서 참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홍준표 다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나한테 뭐 좀 해줄 거 없나라는 뉘앙스로 내가 당신의 정적들, 당신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싹 정리해 줄 텐데 그럼 당신이 뭔가 나한테 약속을 해야 되지 않아?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뉴스공장인가 주진우가 하는 프로그램인가 어딘가에서 한동훈과 명태균 또 관련된 것도 공개한다는 그런 예고를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어떨지. 근데 뭐 아무래도 명태균을 중앙 무대에 데뷔시켜준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정치계에 발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명태균이 어디까지 이 지금 본인의 씨앗들을 뿌려놨는지 아직은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뭔가 수사를 통해서 저는 관련된 정치인들 일거에 전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정리가 될 겁니다. 대청소 기간이니까요. 작전호야님, 김 빠진 콜라는 변기 청소할 때 쓰면 좋아요. 아주 깨알 팁을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까지 나가는지 그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헌재 선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걱정이 말도 안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나 봐요. 아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것을 걱정하는 분이 글을 보내신 게 있는데 김다중이 님이죠. 김다중이 님. 저도 아까 그 슈퍼챗을 봤습니다. 예, 김다중이 님이 신변님,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아까 취재 편의점에 어떤 기자가 나와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정부라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도 대통령 선고 못할 수도 있다고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서 다 불안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려가 지금 뭐냐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 따른 지체 없이 요청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또 심지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도 안 지키고 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위헌이다. 임명해라. 헌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안 하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소위 말하는 탄핵 불복에 대한 우려를 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저는 대비를 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신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나왔는데 저걸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지킨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직업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늘공들이 저는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하나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체포영장 가지고도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여기까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체포영장 들고 들어가서 집행하니까 또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보여주면 저는 지금 우리 김다중이님과 같은 그런 우려가 저는 불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압도적인 내란 진압, 그리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더 모아간다면은 저는 그런 우려가 타당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최상목 대행이 그걸 버텨가지고 공직선거법상에 나오는 공고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가지고 대선을 방해한다? 그 내란이죠, 내란. 바로 최상목부터 체포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최상목은 진짜 말이 안 돼요. 김보엽 수석님. 예. 지금 헌재에서 선고가 난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임명을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최상목이 만약에 어떤 지시를 공무원 사이에 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최 대행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라고까지는 안 할 거고 고민하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정부적 판단하겠습니다. 그 지시서의 맥락과 뭐 이런 거를 분석해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우리 부서의 여론을 좀 취합을 해서 그 지시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해본 뒤에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얘기해야 딱 맞네요. 그리고 하루에 한 글자만 읽습니다. 다 안 읽고 하루에 한 글자씩만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잉크가 번졌는지까지 정밀하게 따져보겠다 뭐 이런 셈이죠. 최상목은 위헌의 업을 쌓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할 텐데 결정적인 국면에서도 과연 그럴까? 지금 위헌 눈치를 보면서 위헌의 업을 쌓고 있는 이유는 이자의 시선에서는 힘이 팽팽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났고 이거는 결정만 앞두고 있는 건데 최상목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들,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여론은 팽팽하다.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도 6명이 아직 안 됐다. 5.5 대 2.5여서 탄핵 반대쪽이 좀만 힘을 내면 기각시킬 수 있다. 윤석열 복귀 가능할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가 윤석열 돌아오면 나는 어찌 되겠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자가 우매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결정은 난 건데. 그래서 지금은 팽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혹은 일부 소수 의견이 있다 칩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이 나는 순간 그렇게 눈치 보던 공무원은 이제 끝났구나. 이게 정리가 됐구나. 그럼 대세를 따라야지. 이제 내가 해야 될 절차는 뭐지? 그래, 대통령 선거 공고하고. 이거를 거부할 정도의 확신범이 아니고 그냥 눈치 보고 팽팽하니까 어디 줄을 서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최상목이 정말 모순투성인 게 뭐냐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임명하라라고 하는 건 안 듣고요. 그럼 임명권을 안 쓸 거면 다 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경찰은 임명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짓입니까? 네. 근데 저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최상목이 오히려 저는 탄핵을 더 가속화시켜주고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지금 평일을 여러 차례 열잖아요.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 뭘까? 전 이렇게 봅니다. 파면은 상수인데 지금 헌재가 고민하는 지점은 과연 이걸 또 불복하면 어떡하지를 전 헌재가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저렇게까지 안 했으면 헌재가 뭐 6대2 뭐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했을 텐데 이제는요, 최상목이 저렇게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니 우리가 최고재판소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안 지켜? 헌법재판소법 67조에 국가기관을 다 기속한다고 법에 돼 있는데도 안 지켜? 그럼 헌법재판소가 더 적극적인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재판관조차도 8대 0으로 지금 더 최상목이 도와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요, 탄핵 결정이 내렸을 때 그걸 불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내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마음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시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최상목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제일로 불안해할 사람이 한덕수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게 좀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위반한 건 맞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탄핵은 너무 좀 과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한덕수가 이렇게 최고헌법기관에서 내린 결정까지도 무시하고 있으면 한덕수 탄핵 사유 가운데도 그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헌법재판관 왜 임명 안 하냐. 이거 헌법 정신을 어긴 거다. 이게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상목이 한덕수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대통령 대행 도래 해먹고 지도 시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은데 아마 한덕수 총리가 직에 복귀하는 걸 근거로 좀 지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위원들한테도 상의를 하고 같이 의논을 했을 때 결론은 일단 한덕수 총리가 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은 뭐랄까요, 본인의 부담감은 좀 덜어놓는 거죠. 그래, 내가 원래 대행은 아니고 나는 대행의 대행인 측면이 있으니까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그때 인사권을 뭐 행사하도록 하자란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로 뭐 국무위원이나 그 회의에서 나갔던 뭐 발언들을 취재한 결과 기자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는
지연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과 법의 문제예요. 이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론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임명하지 말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남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분쟁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건데, 사법기관 판단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나왔지만 안 따라도 돼라는 걸, 그걸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정말 이 도를 넘는 거죠. 어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견을 듣고 말고 합니까? 그러면은 물어본 게 헌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최상목 대행은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습니까? 아니,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권위도 없지만요. 왜 물어봅니까? 아니, 본인이 헌법 조항을 보면 못 읽습니까? 국어가 안 됩니까? 되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까지 내려줬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따르는 거지.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헌법을 어기겠다라는 내란의 DNA가 본인 안에 있다라는 반증일 뿐이지, 이거 어떻게 더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국민적 분노가 저는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최상목이 왜 이러는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김보엽 수석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자는 현재 내란 속에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죠. 아까 경찰 인사 말씀하셨는데 인사의 내용을 보면 다 내란 혐의가 있는 자들, 혹은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할 자리에 다 갖다 놓고, 정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 게 부끄럽지만 특정 지역은 전혀 인사 대상에 반영하지 않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일단 내란 속에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원래 박근혜 탄핵 당시에 수사까지 받았었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최상목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이었는데 어쩌면 당연히 그게 이제 내란에도 내란 수괴가 있고 중요 업무 종사자가 있고 그냥 보아 수행 정도도 있고, 그렇듯이 당시의 죄에서도 구체적으로 돈을 배달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할 텐데 이 사람은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윤석열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야말로 진짜 탄핵을 해야죠.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데 말이죠. 최상목이 하니까 오늘 모기는 어떻게 죽이나요? 그러니까 구름이님께서 최상목이는 F킬러가 약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을 때 지금도 저 랄지를 떠는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을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저렇게 헌법재판소를 안 지키는데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또 같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창호. 아니, 세상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당한 사람들의 그 권익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오로지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 살리기 위해서 동원이 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세계 국제인권기구 연합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약자로 간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인권위원회 명의로 이거는 지금 헌재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안창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전혀 그런 절반 말 없어요. 이상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통계가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당신들 절차를 잘 지켜라 그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은 사과가 빨간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빨갛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빨갛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파랗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창호가 이 간리에 한 게 아니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게 온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시민단체 등이 세계국제인권기구연합 간리에 한국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바로 잡습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유엔에다가 우리나라 헌재를 비난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다는 게 이게 정신이 있는 자입니까? 이게 국가의 인권위원장이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권의 문제입니까? 지금 인권이 이 개헌 국면에서 유린당한 건 누굽니까? 거기 불법 명령의 복종을 이행받은 국민들, 시민들이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의 피해자이자 그런 반인권적인 조치의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숙고하고 고민하지 않은 사람을 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보수 인사라는 이유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대관절 만족할 겁니까? 이렇게 일방향의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를 마치 대한민국의 입장인 양, 시민들을 대변하는 양, 어떻게 국가기관의 위원장씩이나 하시는 분이 이런 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고 법과 헌법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편향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어디까지 부끄럽게 만들어야 성이 차겠습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이 안창호 같은 사람도 8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을 할 때 거기에 찬성을 했던 분입니다. 예. 당연히 찬성을 해서 그때 8대 0이었지 않습니까? 안창호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찬성을 했으니 박근혜보다 훨씬 탄핵 사유가 심각한 윤석열에 대해서 안창호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헌재를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봐야죠. 그러므로 8대 0으로 당연히 탄핵이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또 거리에서 정광훈 무슨 이런 자들이 준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비빌 언덕이 됐고 믿는 구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저래도 되나 보다 이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얼마 전에는 박근혜 찾아갔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찾아가서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죠. 국민인데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안 하고 박근혜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면서 그 뒤로 나중에 이 사람들도 알 겁니다. 조기 대선 피할 수 없다는 건 알 테고 그러면은 대선에서 공약 1호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윤석열 사면복권 빨리 구출을 하자. 이거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배신할 겁니다. 손절하고 우리도 좀 살아야 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러고 탄핵은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그동안 비상계엄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데서 확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죠. 이름이 아깝습니다. 이름이. 왕뚜껑님 이름 바꿔 임마. 아니 세상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법원 폭력 사태로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그게 인권 문제입니까? 아니 사법부를 침탈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성의 타락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검찰에서도 요직을 거쳤고 뭐 공안부서도 일부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뭐 기획검사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헌법재판관까지 지냈거든요. 근데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탄핵 결정도 선고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부정과 불법을 외쳤던 사람이 이 내란 앞에서 본인에게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던져준 그 콩고물 앞에서 저렇게 무너지면서 자기의 그 후배들 또 자신이 근무했던 그 기관을 저런 식으로 국제망신 준다라는 게 과연 저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냐. 그걸 다 떠나서도요. 아니 내란 행위가 버젓이 일어났고 그 내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파면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고 거의 유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인권 드립을 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권 사각지대 약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인권위가 그 사람들의 눈물을 모욕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약자입니까? 그리고 그 서부지법 난동부린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합니까? 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데 전 지성이 마비됐거나 지성이 타락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정리될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아주 귀한 분 모십니다. 12월 3일 계엄 발동이 됐을 때 공직자 중에 유일하게 맨 먼저 사표를 던졌던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법무부 유혁 감찰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교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사표를 던진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법무부의 감찰관으로 계셨던 유혁 감찰관인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때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오셔서 쭉 찾아봤더니 원래 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있다가 예. 사법고시를 보셨더라고요. 예. 제가 고시공부 저희 집사람을 좀 일찍 만나가지고요. 그 사법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94년도 여름에 2차 시험을 치고 더 이상 공부를 해도 가망성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그때 삼성에 입사 지원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반도체 사업부 메모리 연구팀이라고 했나? 거기 메모리 사업부 MVM 연구팀이라는 데서 엔지니어로 잠깐 근무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출세를 포기하고. 그거보다는 일단은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사법시험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되었던 날은 잡아놨으니까 그냥 더 이상 공부하느니 삼성에 가서 엔지니어로서 원래의 길을 가보자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나중에 제가 또 검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다시 삼성에 갔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그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를 해가지고 총 삼성에 근무한 기간은 삼성전자에 근무한 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랬다가 또 변호사를 또 하시다가 그 삼성에 입사했다가 검사 생활 연수원 마치고 검사 생활 했다가 잠깐 삼성의 법무팀 변호사로 있다가 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와가지고요. 검사 생활을 한참 했습니다. 속초지청장, 통영지청장 다 마치고 하셨고. 제가 나와서 한 10개월 정도 변호사 하다가 다시 법무부 감찰관이 됐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셨네요. 네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결심을 하게 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후배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은 30년 정도 제가 법조 생활을 했지만 27년 6개월은 하루도 일을 안 한 것처럼 마음 편하게 근무를 했고 2년 6개월 정도는 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운이 좋아서 27년 6개월 동안은 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하루도 출근하는 느낌 없이 그냥 즐겁게 회사 직장 생활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저 참 고맙게 느끼고 있고 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냥 저다운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자신한테 이게 지금 올바른 길인가 떳떳한 길인가 이런 질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고, 한편으로는 뭐 나다운 것,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그런 게 제 기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사표를 내야 되겠다. 네네. 라는 결심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결정적인 계기야 저도 뭐 그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맞이했는데, 계엄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감도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입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나와가지고, 애가 깨워서 나와가지고, 바깥에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포고문,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보는 순간, 뭔가 모를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제가 공직생활 꽤 오래 한 편이고, 그 후배들 보기에도 이젠 선배님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사를 정확하게 그만두기로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다만 출근을 해서 그만두느냐, 아니면 집에서 그냥 조용히 아예 출근 자체를 거부하느냐였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 볼수록 그 언어라던가 그 행동, 예를 들면 의자를 앉아서, 그 중요한 담화를 하면서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게 편한 자리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을 일교에 척결한다는 등 이런 그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엄포 내지는 협박,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 분노라던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그만둬야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출근하신 게 언제쯤인가요? 출근한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서 아마 떠난 게 한 10시 50분 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밤에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까? 예, 밤에 저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니까 실국장 단톡방에 바로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실국장들 전원 다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겁니까? 그 법무부 장관께서 소집하셨겠지만 그 소집한 사람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소집하면 네네. 법무부 산하 어디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까? 일단 그 회의는, 제가 들어갔던 회의는 실국장 분들하고, 제가 아주 경황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국장 분들이 평소에 참석하시는 분이 실국장 회의에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날은 그보다 많아서 각 실국의 그 주무과장들까지 다 와 있어가지고 한 15명 정도? 그 정도가 장관 부속 소회의실,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장관 실 옆에 실국장들이 모일 수 있는, 거기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법무부 주요 간부 회의를 하면 감찰관은 참석 대상입니까? 감찰관도 실국장 그 회의의 일원이기 때문에 항상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감찰관은 그 조직표를 보시면은 장관이 있고요. 장관 밑에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는 그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고요. 법무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해서 출입국본부라든가 교정본부, 그다음에 범정국,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면은 한동수 대검이고요. 대검 감찰부장인가요? 대검 감찰부장인데, 그 검찰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검찰 자체의 그 독자적인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법무부에서는 2차적으로만 감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대검의 감찰 기능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업무의 적정성 그리고 결국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감찰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저희 감찰관실에서 총괄합니다. 법무부 감찰관 산하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산하 조직이라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조직이긴 한데 예. 어찌되었든 간에 저 상급 기관이니까요. 법무부가. 예. 대검 감찰부장도 개방형이죠. 개방형입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감찰관도 개방형으로. 예, 개방형.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다음에 변호사로 계시면서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감찰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찰관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저는 공직이라는 게 저한테 좀 어울리고 변호사 업무는 왠지 좀 저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지망을 해보라고. 어울리는 것 생각이냐고. 같다. 예. 일단 공직 인사검증 받고 해보라고. 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 개업은 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수임도 안 하고 사무실도 저희 집사람을 사무실로 두고 동네에 조그맣게 차려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입장이라서 그냥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지망하고 운 좋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임기제입니다. 예. 그래서 총 임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다행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감찰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관계 사이는 어떻습니까? 박성재 장관 아니 박성재를 떠나서 예. 그 자리로 봤을 때 당연히 장관의 지시를 받고요. 예. 보고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장관에 대해서 직보합니다. 근데 감찰은 좀 독립돼 있어야 되는 거 독립돼 아닙니까? 있는데 어찌되었든 감찰권 자체는 장관의 권한입니다. 아하. 이 법무부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예. 그 장관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이렇게 독립제 관청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검사 개개인이 각자 그 국가 의사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무부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만 관청이고 다른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의 보좌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데 저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관을 보좌하면서 직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실에 좀 직보하러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감찰도 하고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찰도 하고 세평도 수집하고 저희가 감사 업무도 같이 합니다. 감찰관실에 감찰 담당관도 있고 감사 담당관도 있어서 업무의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거를 좀 발굴하기 위한 정기 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건데 사실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도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예. 그날은 결단이고 뭐고 이럴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저로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날 그만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좀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그때 당시 계엄 해제도 안 됐을 당시였고 사실 저도 출근하면서 그냥 아주 어수선했거든요. 선관위 쪽으로 출동하는 군인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수선했는데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생각해 봐도 그만두기로 했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가 과천에 있죠. 네. 선관위도 과천이고 예, 혹시 가시는 길에 병력을 보거나 그러시는 병력을 보진 못했는데 뭔가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느낌이. 예, 출근하는 직원들도 계속 차량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고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신원 확인, 평소에는 신원 확인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정문 철문도 조금만 열어놓고 들어오는 차량들 일일이 신원 확인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직접 운전하셨나요? 관용차로 가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그날은 관용차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도착하셔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나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회의 중이었는데 저하고 차관하고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차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길래 뭐 과장급이었던 것 같은데 자리를 비우면서 앉으시라고 하길래 안 앉고 장관님 말씀을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저도 뭐 용기를 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장관님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늦게 온 친구가 뭐 그런 것까지 예. 듣고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나름대로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개헌 관련 회의면 저는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헌 관련 지시라던가 명령도 이행할 생각이 없어서 저는 이 회의 참석할 수 없고 나와서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장관께서는 저런 건방진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표정이 하셨는지 벙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신경질을 내셔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그 바깥에 있던 그 부속실 그 비서관하고 이런 직원들한테 그 용지하고 펜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사직서는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쓰셨습니까? 예.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그냥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직서란 제목도 나중에 보니까 못 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이름 쓰고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충 그런 문구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3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계를 봤더니 4일 00시 0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04일이라고 적고 00시 09분이라고 적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막수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장관실 문을 벌컥 열고 그냥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냥 아무리 그때 왜 대통령이 야당이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면서 개헌 선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 한들 개업이 뭡니까?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집사람 말로는 절대 화내지 말고 조용히 사표만 내라고. 가실 때 사모님한테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가셨군요.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뭐 말리지는 않고 절대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러면은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목도했겠네요. 네, 직접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네. 따라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한 명 따라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요? 한 명이 따라 나와가지고 뭐라고 저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어깨 한번 툭 쳐주고 이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왔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회의를 소집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실국장 후배들한테도 전화해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결국은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의 역할이라던가 법무부의 그 후속 조치라던가 이런 거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 당시 그 장관의 말투라던가 그 다음에 그 분위기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유감스럽지만은 그 계엄 선포를 당연시하고 전제로 해서 그 후에 후속 조치를 논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요. 사실 그 전에 이미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또 한 사람 누구죠? 이렇게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에도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김주현 수석 그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눴고 그 중에 세 사람이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는 이미 확정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저는 이제 일단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잔불 수사하면 이자들의 내란 가담 행위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박성재 장관 이번에 이렇게 사표 던지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희 박성재 장관이
감찰 담당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찰관은 아니고 그 밑에 감찰 담당관. 아, 그쪽에 있었군요. 예전에 근무를. 감찰 담당관 예. 출신이고 또 대검 감찰부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 업무에 아주 정통하셔가지고 그 저희 감찰관실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평소와 다르게 좀 활발하게 감찰관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선 직원 감찰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비위와 관련된 첩보 수집이라던가 그 여러 가지 세평 자료 수집 이런 걸 많이 해서 장관에게 아주 직보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괜찮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전까지는 그냥 직장 아무런 아주 그냥 나쁠 일 없는. 예, 나쁠 일 없는 그 직장 그리고 평소에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나 혹은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 될 때라든가 이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날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힘든 상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상당히 말도 세게 박성재 장관을 검사실에부터 조금 알기는 아는데 조금씩 이 양반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면서 변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관이 임명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나름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를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의 뜻을 펴기에는 이미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이것을 그만두기에는 자기가 챙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윤석열 패거리가 돼버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저도 제일 깜짝 충격받았던 게 국군의 날 행사 때 박성재 장관의 행태였어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등단하니까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박수를 꼭 북한 박수 치듯이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맛이 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가끔 검찰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그 비슷한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적으로 법무부에서 겪으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서 저도 아주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고 있고 그날 그 박성재 장관의 표정이 그날 단순하게 화가 나서 한 말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그날 그러니까 00시 5분인가 그때 사표를 내셨는데 예. 한참 동안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수리를 안 했고요. 11일인가 10일인가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저희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생각이신지 대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엄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 뒤에 수습하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저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미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관조차도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가담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공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냥 철회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이틀쯤 후인가 예, 그때 이제 안 변하겠구나. 수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저도 그때 사표 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하나 그때 놀랐던 것은 사표를 낸 유일한 분이기도 하셨지만 가장 먼저 이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예. 저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법무부 감찰관으로 계시는 분이 이걸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무엇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라고 바로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 긴데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87학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체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다지 뭐 의문이라든가 그런 걸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의문을 품지 않았다기보단 그냥 흘러간 거죠. 뭐 학생운동이 있고 뭐 아주 심각한 87년 그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러고 나서 9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무렵에 딱 그 12.12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그 재규정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12.12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내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어른들하고 뭐 이렇게 좀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젊은 치기였다면 이 나중에 검사라는 직책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 12.12 내란 사태가 반란으로 내란으로 규정되어 가는 과정을 검사 임관할 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깝게 가장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시절에 봤습니다. 지켜볼 기회를 가졌고 어떤 기회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99년도 통영에 갔을 때 저희 부장이 2차 무혐의가 있습니다. 12.12 내란 사태 2차 무혐의를 대검 연구관 시절에 그 결정문을 쓰셨던 분인데 그 부장을 저희 청 수석검사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혐의가 말이 되느냐고 너도 판결문도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는 판결문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판결문 구해서 정독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 그 일을 딱 겪으면서 12월 3일 날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 판결문을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체가 그때는 육사 출신 그 정치군인들이었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정치군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문구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런 헌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국가 최고 위정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결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게 내란이 아니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왕조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사실 왕도 패도 정치, 이상한 잘못된 정치를 하면 뭐 이렇게 뭐 반정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과거에 제가 공부를 했던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비춰보면 이거는 내란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때 또 사표 제출한 직후였거든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자분도 상당히 좀 분개하셨었어요. SBS 기자분이신데 그분 분개하셔가지고 물어볼래. 난 이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고 보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이거 써도 됩니까? 그러길래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바로 그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해제 결의가 나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안심도 되더라고요. 이게 잡혀가도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전화 주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 주신 분이 SBS 기자분이시고 두 번째 전화 주신 분이 내란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는 기자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란 수계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내란 수계가 됐고요. 저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걸 보고 법을 공부하고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바로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해 주신 덕택에 많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네. 12월 3일이니까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동안 이렇게 쭉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감찰관님 보시기에 네네.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간접적으로 들은 거긴 합니다만 뭐 변호인들께서 하셨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당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계몽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본인이 처해 있는 이 개인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또 명태균 사태로 인해서 그게 또 아주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도 이 사태를 무마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체제 하에서 자기가 이걸 모면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만약의 경우에 어찌되었든 간에 평화적으로 5년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일거에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 그대로 따면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본인의 위험에 대한 그 위험 요소들을 일거에 척결해 버리고 장기적으로 장기 집권 그리고 본인의 그 영원한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쿠데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갖다 붙여도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궤변일 뿐이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해석이 정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예.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자신과 배우자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가 곧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한 것 말고 그 이상 이하를 생각할 것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부정선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건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미 뭐 논할 가치가 없는데 자꾸 이자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하나의 기재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믿는 거는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결국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거리로 제시하는 것이 그런 부정선거 마치 무슨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고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뭐 내기하자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저는 이제 뭐 공직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런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직을 떠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불복하겠다라는 프레임 뭐 생각은 확실하게 결심을 굳혔는데 얘기를 마음껏 하려면 결국은 공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뭐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못 해주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판사나 검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언동은 하지 말도록 교육을 받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압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차분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찌되었든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이 맞을 거고 세월이 흘러가면 저는 제가 한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련합니다. 그리고 막 고맙습니다. 네, 그런 네. 모습 때문에 이번에 그 내란 가운데 홍장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유혁 감찰관님 이런 분들을 영웅으로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혁 감찰관님이 그런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 말고 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유혁 감찰관님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2020년 11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네. 그때 추미애 장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 반대해서 윤석열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의인 아니야, 영웅 아니야. 그때 추미애 공격하고 윤석열 지지했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친윤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제 임명장을 주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셨고 그다음에 이게 임기제입니다.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뭐 친윤이라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번도 근무를 같이 한 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나왔고 저는 공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다릅니다. 거기는 늦게 결혼했고 저는 일찍 결혼했고요. 거기는 운전면허가 없고 저는 모든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싫어하고 저는 운동 좋아하고요. 너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술은요? 예, 술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비주류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뭐 제일로 다른 걸 얘기하려면 술을 얘기해야 됩니다. 비주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전 같이 밥도 한 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밥 한 끼 얻어 먹고라도 친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하고 이제 진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윤석열 편을 들었냐? 사실 저는 윤석열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나중에라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늘 얘기했는데 절차적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차분히 그 일을 진행했어야 된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일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이라도.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런 신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제가 그때 반대할 때 제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내가 윤석열이 자리에 있었을 때 저런 절차, 저런 이유로 내가 징계를 받는 걸 내가 수긍할 수 있을까? 저는 절차적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실체적으로도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나를 징계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에는 나도 반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제 기준에 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더라도 이거는 추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런 소신이 있었더라도 좀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제가 분명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어디에 계셨을 때인가요? 제가 그때 법무부 감찰관이고요. 추 장관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러면 박은정 담당관은 제 감찰관실의 감찰 담당관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 박은정 담당관하고 좀 이렇게 충돌은 있었습니까? 충돌은 있었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저한테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 감찰 기록을 그때도 제가 못 봤고요. 그 이후로는 오기가 나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페이지도 본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은정 당시 감찰 담당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신을 지키거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을 처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좀 시끄럽게 결국은 그리고 의도한 바처럼 징계가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뒤로 풀거나 서로 대화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지는 못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국회 법사위? 이런 장소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이죠. 네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가져온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감찰관님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거칠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가진 위치가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부딪혔던 부분이라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거의 대화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생긴 충돌이라면 한 번쯤은 대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태 자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도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계엄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러니까 반대파의 탄압이지 않습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근데 그런 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 그거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법치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밉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는 아무리 욕을 해대더라도 공적인 석상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차분하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가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 그게 결국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 궁극의 제대로 된 그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에 걸맞는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물론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성급하게 좀 급하게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법치라든가 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저는 오늘 감찰관님 처음 뵙지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제가 우리 감찰관님보다는 조금 더 살았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요. 너무 사람을 이렇게 쉽게 규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우리가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야, 박은정은 그때도 훌륭했고 지금도 훌륭해.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다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유혁은 말이야 그때 부당했어. 지금 이렇게 한 것도 부당하다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가둬두는 그런 것들이 좀 다양성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거 얼마나 힘든 결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에 의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사실 드물어요. 그냥 눈 감아 버림으로써 얻는 것들로 악을 짚어가는 게 훨씬 많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눈 감아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소극적으로 그냥 뭐 따라가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이건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밝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너 윤석열 편 들었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조국 사태도 그랬어요. 국민들이. 지금 조국에 대한 평가가 막 헷갈리는 게 그때 워낙 막 이렇게 해버린 것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로만 다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한테 뭐 우스개로도 얘기를 해보고 제가 그때 점쟁이라도 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저도 무슨 대안을 내서라도 그때 징계를 했죠. 근데 제가 그런 해안이 없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습게.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까지 뭐 계엄까지 하고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 어떤 생각도 드나 하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 사태 때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저는 저 친구들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폐쇄되어 있는 공간인데 한 절반은 그때 당시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 때도 절반 또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그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또 이번 사태 때 환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고 너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보고 너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혹시요, 이제 네. 같은 감찰 업무로 봤을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고발 사주 관련돼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그랬던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감찰 업무를 들여다 보셨던 분이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게 그 쉽게 결론 내고 그 이 검찰 조직의 이 수많은 반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눈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런 일을 확실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실체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발 사주라던가 이런 누가 이 행위자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을 뿐이지 그리고 의심이 가는 정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제가 그 기록을 면밀히 봤고 고발장도 저도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거는 분명히 고발장이 작성된 것은 여러 가지 징표들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작성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네.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총장 직속입니까? 검찰총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발 사주에 그 정점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봤을 때 그 진실을 밝히고 그걸 감찰로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는 방향은 저쪽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누가 이걸 했을까를 밝혀낸다는 거는 그 내부자의 진술이라던가 특히 뭐 이런 게 없이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동수 부장이 그때 당시에 좀 고생은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은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번 더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제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백운기의 대화라고요. 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그 프로그램에 저하고 좀 더 깊은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죠. 예. 불러주시면 저는 뭐 바로 집도 건너편이라 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디 네네네. 사세요? 저 마포 건너편에 살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네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문영배 재판관하고도 좀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깝다기보다는 제가 그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마치고 나서 다시 검찰로 인관하고 나서 제가 차원지검으로 근무 배치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판부에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공판 담당하고 있는 하비부 재판장님이시자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부 재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반 정도 법정에서 뵌 적이 있었고요. 예. 식사는 개인적으로는 몇 번 안 했고요. 몇 번.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보다는 그런 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판례라던가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법조인의 모습, 예를 들어 뭐 통상적으로 법조인 그러면은 뭐 돈도 많고 뭐 저 연애 결혼해가지고 뭐 처갓집도 잘 살고 뭐 이런 그 스테레오타입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분은 지역법관을 신청하셔가지고 지역에 근무하셨고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재산 등록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뭐 그런 쪽도 아니시고 그다음에 그 하동분이시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언행이라던가 이 판결문 이런 걸 보면 저는 아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법관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스마트한 법관이신데 항소심 판결문 하나를 제가 상고해서 파기환송시켰다는 거. 정말 그거 파기환송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상고 이유서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후임 그 공판검사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 하시고 상고하시고 깼다고 그러면서 이 뭐 어느 길로도 갈 수 있는 건데 그 대법원에서는 고부지방에 대해서 조금 심리를 더 했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그거는 그 사건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문영배 판사로서도 참 그 많지 않은 패배 기록이겠는데요. 패배라기보다는 그거는 문영배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공학적인 수식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쪽에 좀 약했군요. 그 항소심 판결 자체에서 그냥 항소 기각을 하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공판 검사가 제가 아니었으면 그게 깨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공학 서적 같은 거 찾아가면서 계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계산이 좀 이상하다. 예.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상고이유서를 썼는데 상고심에서도 어떻게 또 그 계산을 받아들여 줘가지고 한번 뒤집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저 문영비 재판장님을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인연이 저는 있으시군요. 어쨌든 그 공판정에서 하시는 말씀, 소송 지휘 이런 걸 보면 차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심이 있다거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선고가 금명간 날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을 내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법률적인 견해로 보면 없으리라 봅니다. 탄핵 파면 결정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론 구성이라던가 혹은 법리 구성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씩 좀 구성을 달리하는 그 사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사유 과정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던가 사안의 심각성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리고 향후의 파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백수신가요? 예, 지금 직업란에 쓸 게 없습니다. 뭐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변호사 재등록을 하면 되는데 예. 집사람도 자꾸 이렇게 눈치도 주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꽉 와닿는 그런 일, 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3월 16일 날 서울국제마라톤, 동아마라톤 뛰고 그다음에 마라톤 하시는구나. 네네. 그리고 5월 달에도 무슨 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월 15일 날 경남 고성에서 하는 그 아이언맨 70.3 대회라고. 우와, 철인 경기도 나가세요? 예. 우와. 그것까지는 신청을 해놨고. 철인 3종을 해보신 적이 그러면 있으세요? 제가 2012년에 철인 3종 완주를 처음 해가지고요. 킹코스 완주는 제가 많이 못하고 한 번 했고요. 그냥 주로 하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프 대회라는 게 킹코스의 하프를 절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제일 다음날 부담도 없고 평소 훈련 업무에 비춰보면 훈련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독한 분이시구나.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체력 가진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홍장원 차장 얼굴이 참 보면은 순하고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김병기 국정원 출신 의원이 그러는데 홍장원 차장한테 잘못 건드면 불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민첩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철인 3종 경기 하는 분 저는 참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자전거 열심히 타고 그런 건 잘합니다. 네네네. 되게 애처가신가 봐요. 오늘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집사람 얘기를 한 5번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평범치 않게 살았고 삼성에서 뛰쳐나올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실 제가 처음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만나가지고 사법시험 준비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항상 어려운 순간에 응원해 준 건 결국 저희 집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게.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꼭 한번 다시 뵙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가서 전화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당시에 처음으로 사표를 던졌던 법무부 전 감찰관 지내신 유혁 감찰관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렇게 내란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제일 속 시원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